예, 9주차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9주차는 우리 그 교재를 보면 우리 수업 교재를 보면 5장에 여러분 그 책을 펴서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5장을 보면 전쟁 문학이 여성의 몸을 사유, 재현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 전쟁과 섹슈얼리티, 이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2가 병자호란과 환양년, 3이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4가 한국전쟁과 양공주,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5가 훼손된 몸을 넘어서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시에는 병자호란과 환양년을 중심으로 2차 시는 일제강점기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3차 시는 한국전쟁과 양공주를 중심으로 전쟁 문학의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서론과 결론 부분을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챕터 전체를 전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그 25분 정도의 그 매차 시가 그 정도 분량으로 수업 뭐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다행히 이제 요 5장 같은 경우는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렇게 나눠서 그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101쪽에 일단 101쪽의 그 서론, 전쟁과 섹슈얼리티를 조금 보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01쪽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회가 요 문장은 내가 이제 이 책에 뭐 여기저기서 많이 그 다른 챕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위치짓고 대우하고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심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그 자체가 이제 지배적인 담론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성의 몸의 역사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란 결코 자연적이지 않으며 권력과 정체성의 그런 어떤 맥락, 관계 또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주차 공부하고 있는 이 이제 챕터에서도, 이 글에서도 그 몸은 살아있는 것, 혹은 뭐 실체적이면서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어떤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글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장으로는 병자호란과, 그래서 일단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이제 소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병자 그 두 편의 소설이 있는데 보면 이제 환양년이 된 성녀와 환양년, 이 두 편이 있는데 사실 환양년이 된 성녀는 뭐 문학적으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도 환양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소설이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소설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뭡니까? 환양년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호죠, 표지. 예. 전쟁은 기본적으로 유력한 남성들과
무력한 남성들 사이의 투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 여성은 이 투쟁에서 유력한 남성의 남성다움, 그들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 대상, 곧 희생자가 되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없이 죽고 그 가족이 흩어지고 몸을 상하죠. 그런데 이제 여성은 특히 어떤 그 성적 착취라고 하는 이중 삼중의 억압에 노출되죠.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병자호란은 이제 그러니까 인조 그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전에 광해군은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뭐 가정은 만약은 당연히 없는 거니까 역사 사실은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광해군은 이제 명과 새롭게 그 중원에서 세력을 이제 떨쳐 일어나고 있는 청 사이에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뭐 지지를 보내거나 그러지, 물론 명이 이제 그동안의 명나라가 대륙의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는 청과도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적대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조선이 너무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명과 새로운 청 사이에서 이제 그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광해군의 외교가 결국 이제 인조 정권의 그 변란으로 인해서 이제 명 쪽으로, 명나라 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조선이.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광해군이 만약에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일단 자, 병자호란을 맞아서 이제 그 인조 정권은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다 숨어 들어가잖아요. 남한산성은 이제 천의 어떤 그 요새여서 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래서 남한산성에 숨어 들어가서 고사 직전까지 몰렸으면서 또 설날을 맞아서 북경의 황성을 향해 원단의 일을 행하는 임금이 이제 인조입니다. 물론 뭐 그때 인조여서 그랬을 것이고, 인조가 아니어도 조선 자체가 그 어떤 사대주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중국의 이제 늘 이런 그 사대주의적. 근데 정말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그 절멸의 위기에 몰렸잖아요. 청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 갇혀서 이제 거의 뭐 굶어 죽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포위돼서. 그러면서 또 설날이 되니까 북경의 황성을 향해서 이렇게 예를 올리거든요. 완전한 사대식에 젖어 있는데, 물론 이건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후금군은 이제 청으로 나라인을 바꾼 건 나중이니까. 하여튼 후금군이 이때가 이제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압록강을 건너 우주성으로 들이닥쳤는데 성은 함락되고 후금군에 저항했던 군사들은 전부 살해당해요. 백성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힌 뒤에 전부 머리를 깎이고, 머리를 깎은 것은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이제 표시죠. 이렇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렇게 전쟁은 그 책임과 무관한 개인들의 삶을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죠. 아까 얘기했지만 남성들은 죽거나 노예가 되고 여성들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어떤 성적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변은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인조와 조정이 이제 청에 이제 침략을 받아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후에 남겨진 백성들은 청군의 무력 앞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도성 한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과 70이 넘은 노인들 뿐이었다는 이 보고가 조정에 올라와요. 그나마 그들도 굶어 죽거나, 이제 겨울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여염이 불타고 시체가 질비한 참상을 뒤로하고 이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청의 포로가 되어서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기록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오래전 당시의 기록이어서 이제 여기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록마다 좀씩 차이가 나는데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의 조선의 백성들이 겨울 동안 겨울에 3개월을 걸어서 이 포로가 되어서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남성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여성들의 운명입니다. 전쟁을 맞아서 여성들의 운명. 자,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이 청군에 의한 인간 사냥에 자행됐죠. 이렇게 당시 청군들에게 붙잡혔던 민간인들을 이제 피로인, 잡힌 뭐 보통 포로라고 하는데 피로인이라고 일단 불렀습니다. 그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군에게 붙잡혀서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하고 그 뒤에 심양으로 끌려간 피로인의 숫자가 뭐 조선인 포로 숫자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유화령 소설 환양년 유화령 이 작가의 남편이 한명기 선생인데 이제 이 특히 한명기 선생은 이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요 부분의 연구에 이제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죠. 교수인데 이제 유화령 선생이 자신의 남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이 소설을 이렇게 만들었죠. 하여튼 이 한명기 선생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유월영의 소설 한양년에서는 도륙당한 백성이 수십만이고 포로가 된 백성이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하여튼 50만에서 100만 명의 포로가 청군에 붙잡혀서 석 달을 걸어서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행군 중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 죽고 굶주려 밥 제대로 줬겠어요? 얼어 죽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하여튼 50만 명에서 100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이 3개월 동안의 겨울에 심양으로 끌려가는 중간에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굶주려 앙상하고 씻지 못해 더러운 몸뚱이에 이만 들끓었다 이렇게. 근데 오랑캐들은 그 와중에도 여인네들을 끌고 가 성욕을 채웠다는 거죠. 물론 소설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소설은 그냥 뭐 허구로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실증적인 연구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군은 젊고 고운 여인들을 사로잡느라 혈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로잡힌 데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였는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이 조선의 패배로 끝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여인들은 온갖 순환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심양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끌려가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위 포로 속환 이제 포로를 이제 돈을 주고 포로를 이제 사오는 이런 과정과 그다음에 조선에 도착한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여인들의 순환이 지속돼요. 자, 저그 수중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속환사가 이제 조선으로부터 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소설에서 선을 비롯한 포로 여인네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이제 살았구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과 함께 강력한 불안이 떠올라요. 왜? 겁탈을 당하지 않았던 조선 포로 여인네들은 죽지 않고 압록강을 넘는 순간 모두 절개를 잃은 회절한 부녀자들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절개를 잃은 여자에게 조선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보다 더 끔찍한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저 여자는 오랑캐의 포로였던 사람이다. 오랑캐 포로는 모두 오랑캐에게 그 정제를 뺏긴 회절자라고 무더기로 표명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를테면 이렇게 탄식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강조된 정절의 강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챕터에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정절의 강요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하는 것. 이걸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버틀러의 이제 이론 요건 놔두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들은 돌아간다면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분명히 깨달아요. 자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웃음과 이 수치심에 치를 떨면서 남은 생을 숨어 지내야 할 것은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충과
뭐 효겠죠. 효의 나라, 절기의 나라. 사내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뭘 지키지 못했습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 힘없이 끌려가고 성적 폭력에 노출됐던 이 여인네들에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절개를 지키지 못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의 장색에 붙잡혀 심양으로 끌려온 조선 여인 중에는 더러 귀양을 거부하는 일을 또 나타나요. 왜? 그들에게는 반겨줄 고향도 받아줄 고향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힘을 갖고 있는 남성들은, 특히 청군들은 남성다움의 증거로서 조선 여인들의 몸을 지배에 착취하고, 무력한 남성들, 이제 전쟁에 피한 조선의 남성들은, 사대부들은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여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천신만고 끝에 귀향한 그녀들은 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 때문에 침묵했고 그걸 강요당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의 위정자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들의 계급 이익을 향해 재빨리 되돌아가거든요. 그들에게서 유교적 규율과 질서는 그들만의 지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란이 끝나자 국가와 남성 사대부들은 전란 중에 죽은 여성들의 행위를 평가해요. 물론 남성들도 평가하죠. 국가에 이제 공이 있는가 없는가 논공 행상을 하는데, 또 여성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요. 난리를 만나 죽은 여성들은 연료가 되어서 국가의 은전을 받죠.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죽은 것만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과 국가에게도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녀들에게 붙여진 주홍글씨가 이제 이 환양년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청의 조정에 후궁으로 들어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여성은 상당히 노역을 강요당한 거죠. 전첩이 되거나 심지어 사창권을 팔려간 그런 여성을 또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속환된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회절려 정제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주홍글씨. 근데 사실은 많이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돈이 있는 사대부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청나라에서 조선의 포로들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 1인당 100만 원을 이제 받고 풀어줬다.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사대부들에서는 이제 돈을 더 많이 가져와서 이제 더 자신의 가족들을 좀 더 이제 일찍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몸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 서민, 뭐 보통 백성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거의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가에, 특히 사대부들, 그다음에 이제 뭐 분홍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여성들의 실질에 대한 이혼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고, 보면 어쨌든 사로잡혀 갔던 여인들은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전쟁에서 변을 만나 죽지 않은 것은 절개를 잃었던 것이고, 실절되는 남편과 집과도 의가 끊겨 있고, 다시 결합한다면 사대부의 기풍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혼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사대부들의 이혼의 문제는 이제 조정에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어쨌든 이제 속환된 여자들은 집안에 골칫거리가 되는 거. 이제 그 심양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어찌어찌 살아 돌아온 그 연인들은 집안에 골칫거리가 돼요. 오랑캐에게 능욕당한 여자들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집안 남자들의 과거 응시나 관로까지, 이를테면 과거에 이제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이런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요. 죽을 고비를, 이게 이를테면 이게 연좌제죠. 연좌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 목숨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세속의 정보다 사대부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삶은 전란으로 흐트러진 공동체 내부에
윤리규범을 바로 세우려는 사대부 남성들에 의한 일종의 대체 폭력으로서 희생양이죠. 희생양.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전쟁은 홍타이와 청의 우두 홍타이즈와 조선 조정에서 일으켰어. 조선 조정이 일으킨 건 아니고 이제 전쟁의 어떤 결과적으로 조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깨달음은 조선으로의 속한을 거부하고 청군의 장수와 혼인을 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거나 극히 일부였겠죠. 소설도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 소설에서 그래요. 요동벌판 초입의 산간마을에 일종의 피난지를 만들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탈출시켜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겠죠. 조정은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조선 포로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제 나라도 해결해주지 못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청나라 되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을 맞아서 조선이 이들 여성들을 어떻게 그 보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들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환양년 절개를 벌인 여자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지만 그 죽음보다도 오히려 살아 있는 내내 그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주홍글씨를 안고 숨을 죽이면서 살기도 하고 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이것이 조선 사대부의 멘탈리티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환양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사실은 이제 평자호란 이전에 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또 왜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왜가 쳐들어와서 그게 뭐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에 조선이 그 외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외에서 초토화되죠. 이건 뭐 우리가 임진왜란의 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조가 임금이라는 자가 저 의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백성들을 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조정에서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군이 일부 나중에 이제 조선에 도착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군과 명나라 군이 합동작전을 해서 일시적으로 평양을 탈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까지 합해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을 구하려는 명분으로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군대가 거의 7년 정도 조선에 눌러 앉아 있었다는 그런 말과 같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명나라가 전쟁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일정하게는 전투도 하고 물론 명나라 군의 존재 자체가 일본군을 퇴각하기에는 이제 하나의 요인 중에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분명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환양년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즉 명나라 군이 임진왜란 때 7년 가까이 조선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이제 조선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러니까 명나라 그 장병 병사들과 군인들과 함께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을 이렇게 환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병자호란을 맞아서 그 50만에서 100만 정도 청나라의 희명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는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기록을 보면 뭐 어린아이들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젊은 여인들은 끌려가고 대부분 끌려간 그 조선의 여인네들은
성적 폭력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제 나중에 포로 송환 과정을 통해서 조선에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떤 정절을 잃었다, 지키지 못했다, 회절녀다, 회절했다, 환양년이다, 이러한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부당한 이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1차 시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9주차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9주 1차 시 수업은 이 정도 하고, 또 2차 시, 3차 시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